회장님의 손이 떨리며 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더니 제 왼쪽 귀 뒤를 살짝 만지셨어요. 여기 흉터가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2년 동안 제 몸에 있었지만 저조차 거의 잊고 살았던 그 작은 흉터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 올해 38살이에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 사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로비 바닥에 떨어진 지갑 하나를 주웠을 뿐인데 그 안에 든 작은 사진 한 장이 38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낯설게 만들었거든요. 김태식이라는 이름 뒤에 전혀 다른 이름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요. 보통 사람들은 5살이나 6살 때 일은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7살 이전이 완전히 하얘요. 그림이 아예 없어요.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릴 때 크게 다치는 사고로 기억을 거의 잃었다고요. 그 사고 이전에 저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생의 시작은 7살 병원 침대 위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였어요.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오미숙, 올해 60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이 없으셨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잖아. 제가 물으면 늘 그렇게 대답하셨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그늘을 보면 더 이상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를 다녔지만 저한테 맞는 자리는 없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숫자를 만지는 일은 답답했고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결국 몇 년 전부터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저한테는 이 일이 맞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건물을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퇴근해서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 살.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 더 가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은 한성그룹 회장 윤도진 씨예요. 62살의 재벌이시고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서면 저는 유리문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드립니다. 회장님은 늘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분인데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서 먼 곳을 바라보시곤 했는데 그 눈이 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인 저를 회장님이 기억하실 리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그분에게 정성껏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비원의 하루는 그런 작은 인사들로 채워지는 거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로비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이 출근 카드를 찍으며 분주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처럼 검은 세단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셨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회장님은 평소처럼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스르륵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갑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뛰어가 외쳤지만 회장님은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신 뒤였어요. 저는 지갑을 주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비서실에 바로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갑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 있던 것이 살짝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티셔츠에 까만 반바지, 손에는 작은 솜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얼굴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매, 입꼬리, 웃는 방식까지 전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어릴 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기억도 없고 사진도 없는 제 유년기가 어떻게 재벌 회장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흐리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지만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로비 한복판에 선 채로 발이 얼어붙었어요. 주변에서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들린 작은 사진 한 장이 38년 동안 덮여있던 제 과거의 문을 살짝 열고 있었거든요. 사진 뒷면에 적힌 세 글자는 윤태준이었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머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태준. 그 세 글자를 눈으로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 제 안 깊은 어딘가에서 작게 대답하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었어요. 머리는 모른다고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지갑을 비서실에 전달했어요. 비서실 직원이 고맙다고 하며 지갑을 받아갔지만 그 사진은 저한테 오래전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빨간 티셔츠, 까만 반바지, 손에 든 솜사탕. 그 장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제 어릴 때 사진첩이었는데 평소에는 잘 들춰보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이 없는 시절의 사진을 보는 게 이상하게 어색했거든요. 앨범을 펼치니 7살 이후의 사진만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 퇴원 후 어머니와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런데 그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평생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앨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사진이 왜 7살 이전 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돌아보시며 웃었어요. 사고 때 전부 잃어버렸잖아.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 화재가 있었다고 했지 않니?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설명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윤태준이라는 이름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어요. 모르는 이름이야. 왜? 저는 사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짧은 흔들림이 저한테 더 큰 의심을 남겼거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 한 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라면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30년이 넘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저의 과거, 어머니의 흔들린 눈동자, 사진 뒷면의 세 글자.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진짜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제 핸드폰을 열고 윤태준을 검색했어요. 한참 뒤로 넘기다가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사였어요. 한성그룹 윤도진 회장의 장남 윤태준 군 납치 후 행방불명. 제 숨이 멎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라니요. 매일 아침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던 바로 그 회장님이요. 기사에는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어요.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티셔츠, 까만 반바지, 손에 든 솜사탕. 어제 지갑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거울 속의 제 얼굴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었어요. 32년 전 5살이던 윤태준 군은 놀이공원에서 납치됐고 범인은 잡혔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성그룹은 수십 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 아이를 찾아 헤맸고 회장 부인은 그 슬픔의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32년 전에 사라진 아이와 32년 전에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난 저 같은 시기였어요. 5살 때 사라진 아이와 머리를 다쳐 7살 이전 기억을 잃은 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로비로 회장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표정,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매일 아침 봤던 그 얼굴이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이 혹시 저를 32년 동안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로비 카운터에 서서 회장님을 기다리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누군가를 찾아 헤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 말을 걸어봐야 했으니까요.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2개의 인생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평소처럼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허리를 숙인 뒤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이 회장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건 이 건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심장이 규칙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의 비서 박 비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기사 속 사진을 회장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그 단호한 걸음이 사진 한 장 앞에서 얼어붙은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가 천천히 확대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다니는 재벌 회장이 경비원이 내민 핸드폰 앞에서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재빨리 끼어들어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박 비서를 막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주게. 박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매일 아침 스쳐 지나가던 그분과 진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빛에는 경계도 의심도 없었어요.
대신 오래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려는 사람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사진을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한 번 더 회장님 앞에 내밀었어요. 어제 지갑에서 봤던 그 사진의 기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저장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회장님 지갑 속에서 봤습니다. 뒷면에 윤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갑시다.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경비원이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과 회장님의 모습이 나란히 보이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옆에 서 있는 그분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고르지 않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회장님은 지갑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32년 전에 잃어버린.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보여주겠어요? 저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며 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더니 제 왼쪽 귀 뒤를 살짝 만지셨습니다. 여기 흉터가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왼쪽 귀 뒤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조차도 거울을 볼 때만 가끔 보이는 그 흉터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태준이 2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 찢어진 자리예요. 내가 그날 병원에서 꿰매주는 걸 지켜봤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제 귀 뒤에 있던 작은 흉터가 사실은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던 제 몸의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32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르던 부분이 오늘 제 진짜 이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재벌 회장이 경비원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62년 평생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았을 그 무릎이 제 앞에서 바닥에 닿았습니다. 태준아, 아빠다. 32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널 찾았어. 회장님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62세의 재벌이 회의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처럼 우셨어요. 네가 사라진 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 너 찾으면 얼굴을 맞대고 보여주려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인사드리던 그 어둡던 얼굴이 32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얼굴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제가 감히 안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손을 잡아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 손이 뜨거웠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그 손바닥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오미숙. 그분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요?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32년 동안 저를 품어주신 그 손이 혹시 저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아버지를 찾은 순간 저는 또 다른 답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의 빈칸을 채워줄 사람은 이 재벌 회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작은 체구의 그분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곧장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가게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앞에 서서 저는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니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오미숙 반찬. 작은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평소처럼 구분 등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제가 새벽 출근길에 저녁 퇴근길에 수없이 봐온 그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 풍경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어머니가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태식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하지만 제 얼굴을 보시더니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제 눈에서 뭔가를 읽으신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으시더니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신문 기사 속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저는 숨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제 어머니라고 믿었던 그분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2년 전 어머니는 지방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셨대요. 어느 날 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아이 한 명이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었고 아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대요.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 분이셨어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 작은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셨대요. 잠깐만 봐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기억도 이름도 없이 오미숙 씨의 아들이 됐어요. 김태식이라는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였습니다. 몇 년 뒤에 신문에서 봤어. 한성그룹 회장님이 아들을 찾고 있다는 기사. 네가 그 아이라는 걸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말해야 했어. 너를 돌려보냈어야 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 너는 벌써 10살이었어.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너를 보내면 내가 혼자가 되잖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기적이었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2년 동안 제 밥을 지어주고 제 옷을 사주고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이 작은 분이 사실은 남이었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신감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해준 모든 것들이 30년의 세월이 갑자기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한성그룹에 안 갈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가 맞아요. 그건 부정 못해요. 저도 찾아가서 뵐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32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32년이라는 시간은 핏줄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게 바뀔 리 없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 손을 꽉 잡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양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감촉이라는 걸 그 순간 다시 느꼈거든요. 며칠 뒤 저는 회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줘요. 내 아들을 32년 동안 살려주신 분이니.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두 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품고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도와드리고 평일에는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경비원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회장님은 회사로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김태식이에요. 윤태준이기도 하고요. 두 이름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식, 올해 38살이에요.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잊혀진 이름을 돌려줬고 저는 두 가족을 모두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